미국 상류층은 왜 위대한 개츠비를 인생 교과서로 읽을까요? 한국에서는 위대한 개츠비를 성공한 남자의 이야기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미국 상류층은 이 작품을 경고문으로 읽어요. 제클린 케네디의 아버지는 이 경고를 온몸으로 살아낸 인물이었습니다. 마치 위대한 개츠비를 찍고 나온 사람 같았는데요. 현실판 개츠비였던 그는 1920년대 광란의 호황기에서 학교와 소비, 파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대공황이 닥쳤고 재산을 잃고 가정이 붕괴되면서 서서히 몰락합니다. 그래도 딸에게는 돈이 아닌 스타가 되는 법을 상속했는데요. 이 시기를 어린아이로 통과했던 제클린은 부모님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특권의식 대신에 상속자 정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클린 케네디의 어린 시절을 가리켜서 미국 역사학자들은 황금빛 개츠비 시절, Golden Gatsby Years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미국의 낭만적인 감수성을 대표하는 1920년대 F. 스콧 피츠제럴드의 문화적 코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위대한 개츠비를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리우드와 패션 브랜드 때문이죠. 첫 번째로 할리우드는 2013년에 영화가 개봉했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이 영화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이나 자수성가, 물질적 성공을 그야말로 가장 화려하게 그려냈습니다. 문제는 이 이미지가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성공한 남자의 이야기로 기억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패션입니다. 랄프 로렌이라는 브랜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이 랄프 로렌의 창업자인 랄프 로렌의 본명은 랄프 시치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후손이었고요. 사람들은 제이 개츠비의 화신이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이 랄프 로렌은 미국 동부 상류 사회, 그러니까 사립 기숙학교랑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와스프 문화에 대한 강한 동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문화적 코드들을 연구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브랜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는 벤더빌트 가문의 사진을 들여다보는 것을 아주 좋아했고요. 5번가 저택들을 가서 직접 구경하고 이 저택들을 너무 사랑했고 1974년에는 위대한 개츠비의 영화 의상을 직접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설을 부와 성공의 미학으로 먼저 접한 사람들은 이 작품이 진짜로 지니고 있던 경고의 메시지가 희미해진 겁니다. 저도 스콧 피츠제럴드라는 작가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로 유명하죠. 그런데 피츠제럴드의 소설에는 아주 분명한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등장인물들이 반드시 무언가를 잃는다는 겁니다. 위대한 개츠비처럼 그 상실이 목숨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작품에서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제가 특히 좋아하는 단편소설 리츠 호텔 만난 다이아몬드에서는 초현실적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하루아침에 통째로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왜 하루키의 대표작 중에 제목이 상실의 시대가 있잖아요. 그만큼 피츠제럴드의 작품 세계에서는 인간이 느끼는 상실감을 일관되게 파고듭니다. 그 상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부자의 경박함, 부도덕성, 사람들이 품는 이 부에 대한 환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드러냅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책을 읽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누가 먼저 정신을 차리느냐, 그리고 누가 끝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각성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은 누구나 방황할 수 있습니다. 갈피를 못 잡고 헤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태가 잠깐이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클린의 부모님은 이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화려하고 문제적인 아버지에 비해서 제클린의 할아버지는 모두가 존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컬럼비아 법대 출신의 유명 변호사로 각종 위원회 장이란 장은 다 도맡아서 했어요. 미국 독립전쟁 참전용사 후손단체 대표였고요. 명문 사교클럽 전부 다 들어가 있었고요. 상류사회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었던 입회자였습니다. 어디든 들어가고 어디서든 중심이 되고 제도와 규범을 몸으로 살아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선택하는 거죠. 블랙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클락 게이블을 닮은 외모에 인생 모토도 이 영화의 명대사랑 똑같았다고 합니다. 내 알 바 아니요. I don't give a damn. Frankly, my dear, I don't give a damn. 위원회는 싫어했고요. 명예직은 귀찮고 근엄한 모임은 질색이었습니다. 근데 또 패션 감각은 뛰어나서 모든 옷을 맞춤 정장으로 입었어요. 셔츠는 브룩 브라더스에서 공수했다고 합니다. 한여름에도 그렇게 입었대요. 그래서 블랙잭은 현실에서는 실패한 남자였을지는 몰라도 딸에게는 딱 하나를 남겼습니다. 바로 낭만적인 감수성이라는 삶의 미학을 물려줬습니다. 위대한 개츠비에서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그건 희망에 대한 탁월한 재능이요. 다시는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낭만적인 민감성이었다. 이것은 사건을 팩트로만 소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통과 상실, 불완전함을 하나의 서사로 인식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현실의 의미와 장면을 부여하는 능력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는 아버지의 애정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블랙잭의 칭찬은 가족들 사이에서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예요. 비타민 P, 비타민 프레이즈.
칭찬 비타민인 거죠. 하루가 멀다 하고 오늘 제클린 너무 멋지지 않아? 올해 상을 몇 개나 받은 줄 알아? 급에서 최고야. 경기장에서 제일 예쁘더라. 저는 이 무한한 사랑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제클린은 무대 위에 서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요.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맨티스트가 되었죠. 우리가 로맨티스트 하면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잔혹함을 알고도 냉소로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난 이렇게 살겠다. 낭만적인 감수성이야말로 미국의 상상력을 제클린이 나중에 성장해서 사로잡고 글로벌 스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강력한 상속 자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할아버지와의 관계로 돌아오면 매일 충돌하는 이 두 부자 때문에 이 집안의 풍경은 평온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고함을 지르고 상속권을 박탈하겠다고 협박했고요. 아들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죠. 그렇게 살아도 먹고 사는 문제는 아버지가 다 해결해주니까 블랙잭의 삶의 자세는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결혼 후에는 처가에 의존해서 생활을 유지했고요. 신혼집 역시 양가 부모가 맨하튼 최고의 부촌에 마련해줬으니까 근데도 부동산 부자였던 장인어른이 그걸 자가가 아니라 월세로 살게 해줘서 불만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1929년 이 화려한 부비의 가문의 균열이 시작됩니다. 바로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대공황이 찾아온 거죠. 근데 보통 이런 위기가 닥치면 살림을 줄인다거나 방식을 바꾼다거나 현실에 맞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부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겁은 났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유지하자 이렇게 가버린 거죠. 자신들은 여전히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요. 주변에 잘 사는 친척들이 많으니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도움을 감사로 받아들이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이것밖에 안 주냐, 이 정도밖에 안 주냐 이걸 모욕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말한 스콧 피츠제럴드가 소설 속 인물들에게 반복적으로 부여하던 설정, 무언가를 잃게 만드는 운명이 현실에서 작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부분은 돈을 잃기 시작했죠. 그리고 매일같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잔인하게 싸웠어요. 제클린은 이거를 아주 어릴 때부터 다 보고 자랐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는 말을 안 하는데 다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이 블랙잭이 어떤 사람이었냐? 월스트리트 주식 중개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공도 본인 실력은 아니었습니다. 삼촌 회사에 들어가서 쉽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대공황이 찾아오니까 다시 일어서거나 방향을 바꾼다거나 뭔가를 해볼 힘이 없었던 거예요. 전성기로 되돌아갈 수도 없었겠죠? 이때가 어떤 시기냐? 사람들이 정말 거리로 다 쏟아져 나오던 때입니다. 센트럴파크에 가보면 마분직 보철로 된 판자촌이 가득했는데요. 거기서 실업자들이 모여 살았던 겁니다. 이거를 후버빌이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 당시 대공황이 될 때 당선됐던 대통령의 이름이 허버트 후버였거든요. 굉장히 불운한 대통령이었는데 이 모든 분노와 원망이 정부로 향했던 겁니다. 뉴욕 사람들은 부자들만 살던 파크 애비뉴까지 좌초되기 시작하자 진짜 이건 위기다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클린의 외할아버지는 파크 애비뉴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었는데 늘 정확하게 임대료를 내던 부유한 세입자들이 하나둘씩 밀리는 걸 보고서 이걸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실이 늘어나니까. 근데 아버지는 이런 고민을 하건 말건 이 자식들 부부는요 집에 가사도우미가 넷이 있었습니다. 2명은 출퇴근에 2명은 상주도우미에 보모는 따로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부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은 건 이 사람들을 줄여야 하나?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불경기에서도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마치 곧 깨어날 악몽을 앞두고 꿈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피츠제럴드 소설 속 인물들을 닮았습니다. 이걸 옆에서 다 보고 자란 아이가 누굽니까? 제클린이죠. 그래서 제클린은 나중에 성장해서 겉으로 화려한 성공을 누구보다 빨리 의심하게 됩니다. 샤넬 수석 디자이너였던 칼 라거펠트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 모든 위기는 거대한 봄맞이 대청소 같다. 도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너무 썩어 있었기 때문에 정리될 필요도 있다. 이런 극적인 순간이 없었다면 창조적인 진화도 없다. 저는 이 말을 제클린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붕괴를 겪었지만 부모와 다른 선택을 했던 것이죠. 이게 저는 놀라운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버릴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부모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고 선택한 거죠. 여러분, 버려야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선택일 줄 알아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인간 명품의 두 번째 만남에 보면 특권의식과 상속자 정신의 차이를 자세하게 설명해놨는데요. 책에 나오는 말이 있는데 같은 부비의 가문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아버지는 특권의식을 선택했고 딸은 상속자 정신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클린을 완벽한 상류층 교육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 겸손이나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을 제클린은 부모에게서 직접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부모 세대는 오히려 특권에 익숙했었고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대신 해결해주겠지라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 명품이란 책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특권층으로 살다 보면 우월감은 아주 자연스럽게 생긴다.
이것은 상속자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사고치는 재벌 2, 3세들이나 망가진 어떤 상류층 자제들을 보잖아요. 그런 것들은 특권 의식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뭐가 다르냐 했을 때 저는 겸손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겸손이 한국의 유교식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났어 이런 느낌은 좀 아니에요. 이게 문화 차이일 수도 있는데 미국식 겸손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게 원래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꿈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우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문코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